아, 시작할게요. 아마 여러분들, 몇몇 분들은 들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논문 작성을 하려고 하는 이제 주민이랑 이제 현서가 좀 더, 아마 주민이 같은 경우에 논문 작성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모를 수도 있다 판단을 해서 간단하게 이제 작성법 개론을 하려고 시간을 잡았고, 세미나실은 4시 반까지 이제 제가 예약을 해놓긴 했는데 그 이후에 누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때까지 그 전에 끝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그래서 오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격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이거를 하는 이유 자체가 기본적으로 원래는 조금은 좀 더 나눠서 발표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좀 빠른 스피드하게 좀 진행을 할 거라서 일단은 이 목적 자체는 그 논문을 쓴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걸 고려를 해야 되고 어떤 내용들이 존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각각의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논문 읽었을 때 아는 것처럼 뭐 인트로, 리설트, 컨클루전 이런 것처럼 이제 각각의 논문의 어떤 컴포넌트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보거나 아니면은 생각해 볼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막상 대학원 다니면은 이제 이거를 좀 쪼개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을 하는 게 이제 목적이고요.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논문을 작성한다 하면은 제 스타일은 이제 타이틀 먼저 가제목 잡고 제 레퍼런스 어떤 식으로 이제 조사했는지 보고 그래서 저자라던가 이제 애스트랙트 어떻게 쓰고 이제 그런 거를 먼저 정리하고 다음에 이제 아웃라인 완성해가지고 드래프트를 쓰는 원래 이 일련의 방식으로 논문을 작성하게끔 하기는 하는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논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여기 내용 얘기한 것들은 다 따를 필요가 없고 해당 내용들이 이제 괜찮다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을 하셔서 스스로 판단해서 차용하시면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발표한 자료는 다 이메일로 보내드릴 거니까 뭐 필기라던가 이런 거를 할 부분만 알아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오늘 발표 준비한 거의 레퍼런스들은 이제 이제 드렸던 이제 네이처 마스터 클래스라고 하는 이제 논문화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적힌 매뉴얼이랑 그다음에 이 책 관련된 거 아마 이제 주민이랑 오늘 경호한테 줄 건데 이제 오늘 왔다고 해가지고 그 과학 논문 쓰는 이제 책 몇 가지 좋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좀 되게 짧은데 잘 적혀 있어서 이것도 차용을 해가지고 발표를 준비를 했고요. 원본은 이따가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일단 이제 논문, 리서치 페이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들어봤던 뭐 매너스크립트, 프리프린트 뭐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한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아웃라인, 뭐 피겨셋, 그러니까 셋이라고 하는 거는 집합을 의미하는 거라서 이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그 논문을 쓸 때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저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저자 이슈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이에 이제 리버털도 있긴 한데 논문 제출하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리뷰어의 그 리뷰를 대응을 할지에 대한 내용도 있기는 한데 그건 이제 시간이 되면 발표를 하고 안 되면 그건 다음으로 넘기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연구 논문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디파인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언제부터 이제 논문을 쓸 준비를 하냐라고 하면은 이게 간략하게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을 때 리서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준비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문화는 거의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제 하게 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처음에는 원래 이제 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많이 이제 제안서 쓴 친구들이 여기 있으니까 처음에 제안서를 쓴다고 하면은 제안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거냐가 그래서 이제 제안서를 쓸 때 특히나 이번에 중견 연구도 그렇고 그 간략하게 딱 한 글자로 표현하라고 하면 결국엔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문제를 디파인하고 문제를 솔빙하는 전략을 짜는 게 이게 제안서가 되고 그거를 이제 도출하고 이제 계획을 한 다음에 어떻게 연구비를 얼마큼 내가 쓸지 생각을 하고 그럼 이 연구비를 통해서 몇 명을 모을지
그래서 적어도 이제 그 제안서를 쓴다라고 하면은 이 위에 4개 정도는 다 기획을 하고 들어가야 제안서를 쓸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제안서를 쓰고 나서 이제 연구를 수행하게 되면은 뭐 실험하고 장치 제작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피겨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피겨들을 다 모아서 결국에 이제 논문화를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글쓰기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뭐 그 제안서에서 논문 이제 문제 도출하고 기획한 건 이제 연구의 전체적인 큰 스트럭처고 사실 논문화는 이제 논문 자체는 하나의 작은 소주대로 생각을 하면 돼가지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제 논문도 기획을 하고 다시 피규어 만들고 구성하고 글쓰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치고 투고하고 리비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풀피딩 한 다음에 퍼블리시하는 과정의 일련을 거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논문을 쓰고 이제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이 프로세스를 머릿속에 들고 있으면은 웬만하면은 이제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이제 뭐 주요 롤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제 뭐 사실 이거는 이제 권장사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바로는 그 전체적인 연구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어드바이저라고 표현한 건 이제 어드바이저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적어놓은 거긴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 주제라던가 아니면 실험 계획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데이터 분석한 거에 대해서 결과를 해석하고 그리고 이제 뭐 논문 쓰는 거라던가 이제 피겨셋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어드바이저라는 게 사실 이제 교수님과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결정되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저희 연구실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이 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각각이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라서. 그리고 그럼 이제 그 논문이 어떤 식으로 퍼블리시가 되는가 이제 피어 리뷰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여러분한테 줬던 이 네이처 쪽에 있는 이제 네이처 기반으로 해가지고 에디티얼 그 프로세스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논문을 일단 먼저 서밋 그러니까 투고를 하게 되고요. 그 투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서가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에디터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디터가 받은 다음에 에디터가 기본적으로 한번 거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받은 논문이 우리 저널에 잘 맞는가? 우리의 어떤 뭔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에임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의 목표와 잘 맞는가를 이제 처음 에디터가 판단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랑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리젝을 날리는데 이제 이 리젝이 이제 데스크 리젝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체 쪽에서는 데스크 리젝션이 거의 없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데스크 리젝션이 좀 있는 거는 그 주제가 아예 안 맞을 때, 예를 들면은 이제 펀더멘탈한 연구 주제를 원하는 저널이 있는데, 진짜 완전 이제 가스터빈 관련된 주제로 집어넣게 되면, 투고를 하게 되면은, 데스크 리젝션을 받은 적이 저희가 꽤 몇 번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연구의 내용이 부족하다라기보다는 이제 애초에 주제가 잘 들어맞지가 않아가지고 데스크 리젝션을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처음에 논문화를 할 때 타겟 저널을 잘 정해가지고, 이제 타겟 저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디다가 투고를 할지라는 거라서, 이제 그 저널에 따라서 나의 어떤 인트로덕션이라던가 전체적인 제목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뉘앙스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가 이제 처음에 1차 필터링을 당하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에디터가 그러면 여기 우리 스코프가 잘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에디터가 선별을 해서 피어 리뷰들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피어 리뷰어들이 선정이 되게 됐을 때 이거는 이제 뭐 저널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데 네이처 같은 경우에는 얘네를 이제 리뷰어라 표현하지 않고 레프리라고 표현하고 심판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얘는 이제 그 리포트를 받으면 이제 레프리 리포트라고 해서 이제 심판들이 보내준 리포트라고 해서 그걸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 통상 이제 저희 쪽 분야에서는 유체에서는 그냥 리뷰어 아니면 리뷰어 리포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 리뷰어는 통상 이제 2명에서 3명. 저희 쪽 분야는 다 거의 다 웬만하면 다 3명이고 여기서 이제 1대1대1이 나오거나 아니면 2대1 이제 그 2명이 리젝을 하면은 웬만하면 이제 리젝이 되고요. 그 3명 중에 과반수 이상이 오케이를 해줘야 이제 에디터도 이제 리비전을 하게끔 이제 연락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3명의 레프리 중에서 이제 2명이 오케이를 해가지고 1명은 리젝이지만 2명이 이제 이거는 이제 게재해도 될 것 같다라고 에디터한테 연락을 주면은 이제 에디터가 그걸 보고 그들이 작성한 이제 레포트를 보고 자기가 판단했을 때는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 이제 리젝을 주고 아니면은 그 이제 리뷰어들의 어떤 코멘트를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해라라고 하면 이제 리바이즈라는
리바이즈를 하라고 연락을 주고요. 아니면 이제 바로, 이건 바로 이제 퍼블리시 해도 상관없을 것 같다 하면 바로 억셉인데, 거의 뭐 그거는 그런 일은 거의 존재하진 않고, 대부분 다 이제 리바이즈를 갖다가 억셉을 가는 이제 방식으로 하게 되고요. 이때 이 리바이즈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많은 걸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리뷰어 두 명이 굉장히 나이스한 코멘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연구 어떤 피규어를 여러 가지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리비전을 주면은 그걸 우리는 이제 메이저 리비전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그걸 전면 수정이라고 한국말로 표현하고, 이제 생각보다 뭐 단어 고치는 거라던가 아니면 이제 뉘앙스를 조금만 바꾸는 거, 이제 그런 거 같은 거 이제 마이너 리비전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리비전이 어느 수준으로 왔냐라는 거를 이제 이 두 가지로 표현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이 리비전 이제 리뷰어들이 보내준 이제 레퍼리 리포트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반박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리뷰어분들이 말씀해 준 걸 수정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리버털 레터라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리뷰어한테 전달을 해주는 걸 이제 리버털 레터 아니면은 리스폰스 레터 투 리뷰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리버털 레터를 다시 에디터한테 주면은 에디터가 다시 그 리뷰한테 주고, 그 리뷰어가 읽어보고 난 다음에 내가 얘기했던 코멘트를 잘 반영했다라고 하면은 다시 에디터한테 주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에디터가 이제 억셉을 주고, 아니면 그 제대로 수정을 못했다라고 하면 다시 리비전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첫 번째 리비전을 이제 퍼스트 라운드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세컨드 라운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3차, 4차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저희 연구실에서는 최대 2차까지만 가봤고 3차까지는 간 적은 아직 없긴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리젝션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철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건 저자가 하는 건데, 이제 저자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데이터의 쪽에 뭐가 문제가 있다. 알고 보니까 데이터를 좀 약간 이제 몰랐지만 우리의 연구실 누군가가 이제 조작을 했었다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이제 그 저자가, 우리가 스스로 이제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withdrawal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retractio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널 쪽에서 확인을 해서, 너네 약간 사기쳤다라는 걸 확인을 하면은 이제 저널 측에서 날리는 게 이제 retractio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위쪽은 이제 양심 선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라텀과 컨지텀은 이제 그 논문을 퍼블리시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에라타가 있어가지고 오타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널 측에 의해서 뭐 식이 틀린 것 같다 아니면은 뭐 심벌을 내가 잘못 표기한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에디터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그거를 또 따로 퍼블리시를 해줍니다. 뭐 보신 적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POF나 이런 거 에라텀이라고 쳐보면은 그 논문의 어떤 에라텀들을 따로 뒤에서 퍼블리시를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이 단어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저희 그 분야 쪽에서는 따로 에디터의 리젝션이라던가 아니면 에디터의 판단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이제 네이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유명한 저널이기도 해가지고 에디터에서 통상 한 80%는 컷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디터의 어떤 그 주제가 잘 들어맞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지인한테 들었던 거긴 하지만, 네이처 같은 경우에는 에디터가 이제 논문을 받으면은 통상 이제 8명인가 10명이 한 팀이어서 그쪽에서 한 논문을 가지고 10명이 미팅을 하고 모두가 오케이를 해야 이제 리뷰로 넘어가는, 이제 만장일치를 해야지만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쪽은 좀 빡세긴 한데, 저희 쪽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널 스코프만 잘 맞추면은 에디터는 무난하게 넘어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몇 번 들어봤을 수도 있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이제 프리프린트. 이제 프리프린트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제 논문이 퍼블리시가 되지가 않았는데 그 자기 그 연구 주제에 관련해서 이제 지적재산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거를 자기가 먼저 이제 우리가 먼저 이 연구를 수행을 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증빙 자료로서 이걸 먼저 투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투고를 어디다 하냐라고 하면은, 이제 이걸 이제 아카이브라고 읽는데, 이제 아카이브라는 곳에다가 사이트에다 미리 올려가지고 나중에 게재가 됐을 때, 비슷한 주제로 누가 이제 연구를 수행을 해가지고 게재가 됐을 때 이 아카이브에 먼저 올린 사람이 소유권을 가져가게 되는 방식이어가지고, 특히나 AI 쪽은 그래서 활발하게 프리프린트를 쓰긴 하지만은 저희 분야에서는 사실 유체 쪽에서는 프리프린트를 쓰진 않아가지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니스크립트라고 이제 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논문을 투고해서 사이트에 하려고 했을 때 매니스크립트를 넣어라라는 말이 있는데, 그럼 이제 드래프트랑 이제 매니스크립트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드래프트라고 하는 거는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만든
그 리얼 초안을 이제 드래프트라고 표현을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여러 번 퇴고를 할 거고 그래서 이 퇴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논문 저널에다가 투고하는 그걸 이제 매니스크립트라고 생각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매니스크립트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다 퇴고를 거친 최종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드래프트는 이제 초안을 쓴 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해서 쓴다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석사나 박사 졸업할 때 쓰는 이제 졸론이라던가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석사 졸론이랑 이제 박사 졸론을 다르게 구별해서 부르게 되는데 이제 시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석사 졸론을 이제 시세스라고 부르게 되고 이제 디설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박사 논문을 디설테이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뒤에 아메리카라고 붙여놨는데 이제 이 단어 쓰는 방식이 이제 영국 버전이 있고 이제 아메리카 버전이 있어가지고 이제 영국은 반대로 합니다. 영국 쪽에서는 이제 디설테이션이 마스터 디그리고 이제 시세스가 이제 덕터 디그리여서 근데 뭐 저희는 이제 아메리카 쪽이 더 많이 익숙하니까 이제 아메리카로 이제 여기 표기를 해놨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저널 페이퍼 말고 이제 컨퍼런스 쪽에다가 이제 뭐 터보 엑스포라던가 아니면 이제 유명한 거대 이제 컨퍼런스에다가 투고하는 논문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컨퍼런스 프로시딩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컨퍼런스 페이퍼라 다 동일하게 단어를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데 이 컨퍼런스 프로시딩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그래서 프로시딩 다 썼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컨퍼런스에 제출하는 논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프로시딩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차이가 저널 페이퍼와 이제 피어 리뷰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터보 엑스포나 이런 데는 하지만 안 하는 데도 많기 때문에 이제 피어 리뷰 페이퍼가 아닌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따로 이제 저널 페이퍼를 다르게 부르는 방식이 피어 리뷰 페이퍼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널 페이퍼는 여러 가지로 불리게 되는데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리서치 아티클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러니까 저널 페이퍼, 그러니까 페이퍼를 쓸 거면 이제 저널 페이퍼라 쓰고 아티클을 쓸 거면 이제 리서치 아티클이라 해가지고 이거를 좀 통상적으로 트레디셔널하게 제일 많이 쓰고 여기서도 이제 사실 우리가 논문에서도 다양한 이제 그 방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대부분 다 풀 아티클, 풀 페이퍼에서 양제한이 없는 이제 풀 페이퍼로 쓰게 되고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그 약간 몇 페이지 안 되는 양을 얘기할 때 이제 커뮤니케이션 얘기하고 또 레터도 레터고 리포트 같은 경우에 저희는 없지만 이제 그 메디컬 쪽이나 이런 것 같은 케이스 스터디 같은 거 하면 걔네는 레포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결국에는 이제 리서치 아티클이 되는데 다 포함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피어 리뷰 페이퍼랑 이제 리뷰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널 페이퍼랑 다르게 여태까지 있었던 논문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도 아시는 이제 리뷰 페이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널이랑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페이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미널로지가 이렇게 좀 정의가 있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렇게 정의되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그 과학 논문이 뭐냐, 이제 리서치 아티클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뭐 글이 좀 길긴 하지만 이제 빨간색 글씨가 이제 키워드인데요. 리서치 아티클은 기본적으로 이제 과학적 주제를 다루고 있고, 그걸 이제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는 이제 이론과 실험 베이스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동시에 이제 과학적 증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과학적 이 증거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는 이제 학술적 근거, 여기서 얘기한 거 이제 선행 연구고요. 선행 연구도 당연히 근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리서치 서베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근거는 이제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여태까지 있었던 뭐 실험적 근거라던가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나서 논리적으로 이제 구조화를 시키는 게 이제 논문이 되겠고,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제 결국 이제 연구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문제 해결을 논리적으로 이제 과학적 방법론으로 설명하는 글이다라고 이제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좋은 글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과학에서는 이건 이제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 영어를 잘 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정확한 글이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용이 전달만 되기만 하면은 그게 뭐, 그 내용이 뭐 진짜 소설처럼 팬시하지 않더라도 언어가 진짜 현란하지 않더라도 결국엔 그게 좋은 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정확하게 쓰려고 하는 이제 정확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정확하게 쓰려고 하는 게 포인트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논문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제 뭐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이제 후배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조건 하나의 결론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원 페이퍼에는 이제 원 토픽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주제로만을 생각을 해야지 이제 졸론같이 이제 박사 졸론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걸 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묶어서 통상 뭐 한두 개의 그 두세 개 또는 이제
한두 개의 그 주제들이 하나로 뭉쳐지게 되지만은, 어, 이제 저널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한 게 많더라도 이게 중요한 게 많은 걸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닫힌 하나의 주제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막상 논문을 쓰다 보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내용을 계속 더 하다 보면은 확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끊어줘야 될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원토픽이라는 얘기를 이제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그 논문을 쓰기 전에 6가지 질문들을 혼자 이제 해보는 게 좋긴 한데요. 그래서 이 논문을 왜 써야 하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의 그 실제적인 이제 질문에 대한 답들이 있는데 왜 논문을 써야 되냐. 뭐 실적을 쌓아야 되니까 졸업을 하려면.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왜 논문이 될 수 있는지를 자기만의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무엇에 대해서 논문을 쓸지, 그게 결국 주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when이라고 하면은 이제 언제까지 논문을 쓸 건지. 데드라인은 스스로 정해놓는 게 좋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이게 사실 완벽한 논문을 쓰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막 몇 개월이 수개월이 지나갈 때가 있어가지고 되도록이면은 뭐 어느 정도 이제 피규어가 다 나왔다 하면은 이제 두세 달 안에는 완성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왜냐면 교수님께서 푸시를 하지 않으면 사실 남들이 푸시를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스스로 어느 정도 데드라인을 걸어놓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논문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이거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연구 반복론이랑 이제 논문 작성법이 되게 되는데, 이제 이거가 이제 어느 정도 스킬이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랑 논문을 쓸 거냐. 이 코어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논문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논문을 처음 기획할 때 누구랑 이름이 들어갈지를 정해놓고 들어가야 싸우지를 않아가지고, 왜냐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정하려고 하면은 이제 이거 뭐 저희도 경험이 있긴 하지만 이제 내가 더 많이 했다, 아니다, 내가 더 많이 했다 하면서 이제 서로 싸우게 되는, 이제 내가 이저다다 삼저다다 하면서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싸우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맨 처음에 논문을 쓰기 전에 다 잡고 들어가야지 서로 이제 오해가 없다. 그래야 이제 서로 내가 만약에 삼저자라고 하면은 내가 삼저자 어느 정도 양만큼을 하는 거지, 이걸 진짜 뭐 1저자만큼 내가 다 하는 거는 약간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의 포션이 어느 정도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정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어필리에이션, 지금은 이제 서울대학교 소속이긴 한데 저처럼 만약에 졸업을 하면서 넘어가는 상황에서의 논문을 투고를 했을 때 어디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그 연구가 수행된 기관에서의 소속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어디로 넘어가더라도 제 졸론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에서 했기 때문에 서울대 소속으로 하고, 이제 이게 사실 뭐 연구소라던가 이제 회사 갔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여가지고 어플리에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뭐 근데 지금 저희 신부대에서는 저희까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어가지고 그렇긴 하고요. 그래서 이 6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그럼 이제 그 논문을 쓰기 직전에 이제 뭘 크게 2가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일 아까 얘기했던 이제 원토픽 원 페이퍼처럼 당연히 주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게 글감이 되게 되고, 그럼 이제 그 글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을 잡아서 논문을 쓸 거냐, 이제 스트럭처가 되게 되는데, 이 스트럭처는 이제 연구 주제는 기본적으로 좀 논문을 많이 읽고 그거 이제 교수님이랑 뭐 아니면 연구원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글감을 잡는 거고, 이제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스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내용을 이제 오늘 이제 얘기할 부분은 이제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이제 페이퍼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페이퍼 스트럭처는 이제 뭐 주민이랑 이제 현서한테도 강조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 모래시계 모양을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마틱을 머릿속에 들고 있으면 좋은데, 일단 이 여기 1번부터 이제 7번까지의 내용들이 여기에 적혀 있고, 제가 이걸 좀 디테일하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놨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연구 주제가 있어, 아까 말씀드렸던 건 연구 주제가 그럼 이 연구 주제를 어떤 식으로 이제 풀어 나갈 거냐가 이제 그 리서치 페이퍼의 스트럭처가 될 텐데, 먼저 이제 그 모래시계의 위가 가장 넓은데, 이 넓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백그라운드,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가스터빈이라고 하면은 이 가스터빈이 여태까지 뭐 수십 년 동안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해왔고, 가스터빈이라는 게 뭐고, 가스터빈에서 어떤 중요 포인트가 존재를 하고, 이것까지는 이제 처음 이 분야를 접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백그라운드 내용들을 이제 넓게 설명을 해준 다음에, 이 좁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논문에는 하나의 주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무조건 이제 narrow down을 이제 좁혀 나가야 되는 거고, 이 좁혀 나가는 방식이 결국에는 이제 백그라운드 설명을 한 다음에 선행 연구를 얘기하고, 이 선행 연구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게 이제 리미테이션이 되고, 이 선행 연구의 리미테이션을 우리가 극복하는 게 우리의 연구 주제가 될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 해결이라는 게 공학 쪽에서는 이제 그게 결국 그 주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 리미테이션을 해결을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현상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내용들을 이제 뉴 파인딩을 알아내게 됐고, 그게 이제 결국에 우리의 연구 주제가 될 거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메소돌로지 설명하고, 뭐 CFT나 아니면 MLB나 아니면 이런 거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결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과와 이제 디스커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이제 넓혀지는 방식. 이제 이 5, 6번에서 리설트랑 이제 디스커션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7번에서 다시 이제 컨클루전에서 넓어지는데, 이 컨클루전에서 넓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발견한 게 이 하나지만, 이 하나의 주제에서 발견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뭐 이제 뭐 로켓이라 치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화성을 갈 수 있다는 식으로 굉장히 이제 넓게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어디서 쓸 수 있고 어디도 쓸 수 있고,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게, 컨클루전에서는 저희의 연구가 정말 중요하다, 사실은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넓게 퍼지는 방식으로 끝맺음을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모래시계 모양을 생각을 하면 좋고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리설트와 이 디스커션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줄 거예요. 뭐 리설트가 뭐고 정확히, 왜냐면 처음에 논문 쓸 때 저도 이게 리설트와 이제 디스커션의 차이가 뭘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직관적으로 제가 좀 논문을 쓰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뒤에서 설명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네이처와 그 제가 드렸던 거기서도 똑같이 이제 이런 그 서머리가 있긴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인트로덕션, 리설트, 디스커션에서 각각이 뭐가 중요한지 이제 써놓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제본에 드린 거를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구성 자체가 이제 모래시계형으로 돼가지고 설명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그 그러니까 논문을 쓸 때 그러면은 이제 글을 바로 쓰냐? 그건 아니고, 이제 먼저 그 주제를 잡은 다음에 그 주제를 설명할 수 있는 피겨 셋을, 그리고 아웃라인을 먼저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논문을 쓰기 시작을 하고요. 그걸 왜 그러냐면은 바로 그냥 워드 파일 킨 다음에 논문을 쓰기 시작을 하면은 방향을 잃을 확률이 크고, 방향을 잃는다는 거는 이제 주제를 벗어난 얘기를 막 하기가 쉽고, 그리고 이제 피겨 셋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이제 과학 논문에서는 제가 뭐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있는 데이터로만 제가 풀어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피겨 셋에 아까 그 도미넌트하게 이제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겨 셋을 완성을 하고 논문을 들어가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피겨 셋에서 대해서 논문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아웃라인이랑 피겨 셋은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논문 쓰기 전에 이제 저희가 뭐 흔히 이제 아웃라인 한번 보여줘라, 교수님도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이제 아웃라인 나한테 가져와봐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제 논문의 흐름이 보이는 PPT를 가져와라는 거고, 결국엔 다르게 말하면 그게 피겨 셋, 결국 피겨 셋들만 가져와서 내가 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고,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주장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보여봐라라고 하는 거라서, 이제 그 피겨 셋은 동시에 이제 그 내가 어디에 투고할지 저널에 따라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여서, 이때부터 이제 타겟 저널을 생각을 하면서 구성을 이제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그 피겨 셋이라는 거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피겨의 어떤 마스터 플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피겨들이 전체적으로 다 모여 있고 실제 논문에 들어갈 수준까지 만들어 놓은 아웃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드래프트 피겨라고 하는 건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구성을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피겨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구성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브레인스토밍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 완벽하게 이제 피겨를 다 만들어가지고 아웃라인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피겨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피겨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피겨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들까, 그리고 어떤 그 플롯들을 이용을 하고 내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뭘까라고, 이제 좀 이건 이제 알려줘야지 저는 좀 이게 빨리 캐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건 그냥 뭐 어떤 책에 있는 가져온 거긴 한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긴 하지만, 그냥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피겨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X축이 뭔지도 모르고 Y축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뭐 이걸 이제 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팁도 없이 어떻게 스케일 바도 없기 때문에 이게 뭔지도 모른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피겨를 잘 만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교수님께서 강조하는 부분이 뭔가, 이거를 좀 알아야 나중에 피겨 셋을 만들 때 도움이 돼서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피겨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건 이제 김호영 교수님 이제 네이처 논문을 가져온 건데, 일단 그 유체 쪽에서는 이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 네이처 논문을 보게 됐을 때 굉장히 피겨 하나당 내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가 이제 유체 쪽에서는 이러진 않지만 전체적인 피겨의 컴포지션을 설명해 주기엔 좋아가지고 제가 가져왔고요. 일단 이 그 전체를 이제 피겨 1, 이거를 이제 피겨라고 전체를 다 표현을 하고요. 이 피겨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제 A, B, C, D가 있고, 이거를 이제 A를 패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피겨는 하나지만 여기에 있는 패널은 총 4개 해서 A, B, C, D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패널을 몇 개를 할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피겨의 이름, 이제 피겨가 나타내는 게 뭔지에 대해서 피겨 이름이 이제 피겨 타이틀이 되게 되는 거고, 이제 일반적으로 뭐 유체 쪽에서는 그냥 피겨 타이틀하고 끝내긴 하는데, 근데 네이처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하거나 아니면 유치 쪽에서도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캡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전체를 이제 피겨 타이틀 포함한 거를 이제 전체를 캡션이라고 하고, 이 레전드라고 하는 거는 피겨 타이틀을 뺀 부분을 이제 레전드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전드가 좀 헷갈릴 수가 있긴 한데, 이 여기 있는 것도 레전드고 여기 위에 있는 것도 레전드긴 합니다. 이제 심볼이라던가 아니면 선, 뭐 실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도 레전드여가지고 이제 이런 단어가 있다라는 걸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겨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캡션이라던가 레전드를 이제 좀 헷갈려하는 친구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설명해 주는 게 좋다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이는 이제 피겨들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게 총 여기서 이제 제가 6가지를 가져오게 됐는데, 일단은 이제 스캐터 플롯이라고 해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이제 XY 축에다가 뿌리는 방식 이 있고, 그리고 이제 벨로시티 프로파일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추세 변하는 걸 확인하는 이제 라인 플롯이 있게 되고, 이제 바 차트는 사실 저희가 많이 쓰이진 않지만 생물 쪽에서 많이 쓰이긴 하지만, 이제 이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가 평균이 어디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사실 이 라인 플롯과 이제 바 차트가 그렇게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긴 한데, 이제 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서로 그 이렇게 그룹 D2처럼 서로 비슷한 그룹들이 있을 때 묶어가지고 나타내기가 좋아가지고,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각각의 요번에 이제 졸론을 하면서 바 차트를 썼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각각의 모델링에 따라서 그러니까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모델링들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바 차트를 썼고요. 밑에다가 이제 모델링 1, 2, 3, 4 해가지고 서로 제가 만든 모델링에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테이블로도 보여줄 수가 있긴 하지만, 테이블 숫자로 그냥 써서 보여줄 수도 있긴 하지만, 이 바 차트의 장점은 이제 가시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딱 보자마자 이제 얘가 더 높구나를 알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의 분포를 나타낼 때 이제 쓰는 방식이라서 이제 스캐터 플롯이랑 비슷하기는 한데, 기본 뭐 우리가 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냐 아니면은 뭐 뭐라지 뭐 카이 디스트리뷰션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따질 때는 이 히스토그램을 많이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이제 매그니튜드라던가 벨로시티 매그니튜드나 아니면 뭐 벡터 플롯이나 이제 이런 거 할 때 컨투어로 같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자기가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제 플로 차트를 쓰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피겨 중에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플로 차트는 이제 그냥 일종의 약간 스킴이고, 이 위에 있는 이 4가지는 일종의 그 정량적인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컨투어는 사실 정량적인 분석이 아니라 이게 정성적인 분석이어서 이게 왜 정성적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이유는 여기 포인트를 딱 찍었을 때 보이는 이 포인트가 정확히 값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말할 수가 없어요. 컨투어는 사실 그냥 색깔로만 구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얘네가 얘는 상대적으로 빨갛고 얘는 파랗네 정도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지, 이 라인 플롯 같은 경우에는 딱 봤을 때 이 값은 얼마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걸 좀 그어 봐가지고 이제 뭐 PPT나 이런 데서 그어서 대충 진짜 값이 얼마쯤 되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비율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정량적인 이제 분석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이런 이제 숫자로 나타내고 실제로 읽는 사람이 숫자를 알 수 있는 거를 나타낼 때를 이제 정량적인 분석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런 이제 경향성 변화 자체도 볼 수가 있게 되고, 근데 이제 컨투어는 정성적인 그냥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정량적인 얘기를 하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이거에 대한 감이 있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피겨 이제 정량적인 분석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라인 플롯, 특히나 이제 저희 쪽에서 라인 플롯을 많이 쓰니까 그 라인 플롯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피겨를 구성을 잘 해야 되냐라고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네이처 그 아까 드렸던 제본한 거에 있긴 한데 이걸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네, 좋은 피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로서 거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피겨를 만들 때는 생각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이제 위쪽에 있는 거는 약간 형식적인 거를 제가 가져왔고 이제 밑에 쪽에 있는 거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센스나 아니면 스타일을 얘기를 하는 거여가지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자기가 좀 더 뭐 그러니까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 아니면은 뭐 임팩트가 있게 뭐 더 심플하게 보여준다던가 이런 건 자기만의 스타일이지만 이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지켜야 하는 이제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나쁜 피규어고 좋은 거는 이런 식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게 같은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는 일단 보게 되면은 심볼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이제 동그라미로 다 표현을 하고 있지만 색깔로 구별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색깔과 이게 그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해가지고 심볼을 바꿔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던 이유는 일단 가시적으로 잘 구별이 된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그 둘한테 설명을 하긴 했는데 통상적으로 논문을 뽑을 때 컬러로 뽑지 않고 이제 검은색 프린트로 해서 뽑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 검은색으로 뽑을 때는 색깔 구별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일반적으로 저는 논문을 쓸 때 색깔은 마지막에 쓰는 방식으로 쓰긴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심볼로 바꾸거나 아니면 선 스타일이라던가 실선, 점선으로 하거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구별할 수가 더 이상 이제 쓸 게 없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색깔을 저는 쓰는 편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색깔을 통해서 이제 뭐 심볼을 통해서 구별을 했었고 그 다음으로는 여기 보시면 아신 것처럼 이제 에러바가 없습니다. 따로 이제 그 에러바가 나타나 있지가 않은데 이제 저희 이제 황원태 교수님께서는 에러바에 좀 진심인 편이라서 뭐 매저먼트 언설턴티를 앞에다가 설명을 하면은 굳이 표현을 안 해도 되긴 하지만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에러바를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계속 엄청 강조를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라인 그러니까 플롯에서 중요한 게 이제 X축이랑 이제 Y축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Y축에 그냥 미닛만 있고 그냥 이건 단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X축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단어가 그냥 단 위만 적혀 있고 그래서 이 time after treatment라고 해가지고 이게 X축이 뭔지 설명해 주고 당연히 그 가로 열어가지고 단위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위를 안 써주는 분들도 있는데 단위가 없으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AU, Orbital Unit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 거라서 이제 이 X축, Y축에 대해서 세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라인들에 의해 가지고 좀 가시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들을 이제 지움으로써 이제 가시성이 더 좋아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센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또 단어가 몇 가지 좀 알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이 틱이랑 이제 그리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금 보시는 이 선, 이걸 이제 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리드는 진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줄선을 쫙쫙 그어가지고 하는 이 그리드고 이 나와 있는 이 스케일을 나타내는 이거는 이제 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뭐 매틀랩이든 아니면은 이제 엑셀을 썼을 때 이게 꺼져 있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축이랑 이제 Y축을 이제 논문에서는 X를 이제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Y는 이제 오디네이시라고 하는데, 이제 X축, Y축, 뭐, X, XS, Y, XS라고 표현하지만, 뭐, 이렇게도 좀 까리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피규어 세팅을 할 때는, 중점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나중 가서 이제 바꾸려고 하면은 귀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규어를 만들 때는 그 피규어 최종본을 만들기 전에 그 매틀랩의 어떤 소스 파일이라던가 이거를 다 저장을 미리 해놓으시고 나중 가서 바꾸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나 이거는 좀 동그라미로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얘기할 때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소스 파일은 다 저장을 해놓고 어 마지막 뭐 JPG라던가 아니면 TIFF 파일이라던가 이런 거는 따로 또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피겨들이 다 구성이 잘 됐고, 피겨를 다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피겨를 어떻게 구성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피겨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이제 블록 구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논문은 결국에는 피겨들을 나열한
나열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 그냥 설명을 덧붙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논문을 쓰겠다라고 하면은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피겨셋을 탁 만들고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 1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피겨가 되게 되는 거고 이 전체가 이제 피겨가 하나당 이제 블록이 되는 거고 이 블록 안에서 이 피겨 하나로 내가 무슨 설명을 할지 뭐 1번, 2번, 3번 설명을 하고 이 논점이라고 하는 건 이제 디스커션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내용은 일종의 제가 이제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제 리설트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을 디스커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전체 하나의 블록을 이제 잘게 또 쪼개가지고 서브 블록으로 해서 전체 그림 1과 피겨 1과 이제 피겨 2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면서 나아가냐 그거를 이제 다 설명을 하면 그게 결국 논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쓸 때 잘게 쪼개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하는 게 논문을 쓸 때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뭐 예시로 가져온 거긴 한데, 블록 간에, 이 피규어들 간에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이제 접속사를 써가지고 순접,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서 연결되는 부분, 역접,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원인과 결과로서 인과로 설명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제 어떤 리즌을 얘기하다가 이제 다른 영역으로 넘어갈 때 이제 전환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좀 얘기했던 부분에서 좀 더 보완을 해주는 어떤 파라미터를 쓴다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피겨들 간의 연결을 할 때는 그 연결고리가 되는 접속사를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 그래서 내가 피겨 1번과 피겨 2번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라고 했을 때 아무 연결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냥 전환이고 이게 조금은 이제 앞부분이 인과 원인이 돼가지고 결과를 써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인과적인 걸 그러니까 접속사를 써가지고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연결고리를 간단하게 이런 걸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겨셋을 다 만들었고 내가 연구 주제를 잡았고 그 연구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제 피겨셋들을 다 만들어서 아웃라인을 총 만들었고 그래서 이 피겨끼리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또 다 준비가 됐다 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이제 그 논문을 이제 써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논문을 쓴다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얼마만큼을 쓸 거냐 총 양이 얼마큼 되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게 논문이라고 하는 게 이제 풀페이퍼도 있고 레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가지고 내가 만약 레터를 쓴다라고 하면은 이제 피직스 오브 플루이드 같은 경우에는 레터가 한 7페이지 뭐 6페이지 정도 되게 되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 풀페이퍼로 쓴다 하면은 이제 랭스가 따로 이제 그게 없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논문들에서 요구하는 이제 그 길이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길이가 얼마큼 되냐라고 적절하게 설명을 해주면은 통상 이제 워드로 계산을 하고요. 전체는 4,000에서 6,000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체 그 인트로덕션 부분은 이제 500에서 1,000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피겨 같은 경우에는 10개에서 20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 한 편에 이 정도 들어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기 못 써놨는데 이제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도 레퍼런스도 한 15개에서 한 30개 사이가 통상 이제 논문 한 편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트로덕션을 얘기 드린 부분은 이제 사실 인트로덕션에는 어떤 연구 결과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연구를 왜 했고 앞으로 이 논문에서 어떤 얘기를 할 건지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 6,000단어에서 1,000단어를 빼면은 내가 이제 통상 리설트랑 디스커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뭐 메소돌리를 설명하는 것과 합쳐서 총 5,000단어밖에 쓸 수가 없다. 이 5,000단어를 그러니까 물론 이제 넘어가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제 승찬형 논문 같은 경우에 이제 10,000단어 넘어가는 논문도 있는데 이게 양이 많아지면 저널 쪽에서도 이제 리뷰가 올 때 너무 길다, 줄여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상 6,000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6,000, 뭐 진짜 많으면 8,000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이 길이를 할당하는 이유는 내가 내가 리설트 앤 디스커션에다가 몇 단어를 투자를 할 거고 그럼 이 단어를 투자한다 했을 때 피겨는 몇 개가 있으면 좋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양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피겨가 내가 연구한 게 많다고 30개를 집어넣으면 너무 많아가지고 읽는 것도 힘들고 이제 그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줘야 돼서 일단 먼저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타겟 저널이 뭐고 전체 양은 얼마고 피겨 개수는 이 정도 해가지고 이제 글을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통상 이제 어디까지 제가 써야 할지에 대한 목표치가 쓰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리서치 아티클 드래프트라 해서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이제 포매팅이 존재를 하고 저는 이런 식으로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논문을 쓰기 전에 이렇게 뭐 정리를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약간 유명한 이제 그냥 칼럼을 가져왔는데, 카툰을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죽어라 연구를 한 다음에 한 10% 정도 이제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게 되고, 하지만 막상 이제 글을 쓸 때는, 내가 이제 실제로 그 내가 했던 거보다는 이제 이제 내가 뭘 얻었는지를 이제 90%를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10%에 대해서 90%만큼 써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논문을 처음 쓰다 보면은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좀 아까워서 내가 이 90% 열심히 한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약간 시간 순으로 설명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약간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인데 어거지로 다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가 이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데이터가 나온 거는 맞으나 이제 다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좀 포기하면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만 피규어를 집어넣어야 된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지금은 약간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후배들이랑 같이 논문 작업을 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서울발전 그 CFD 논문을 작성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CFD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계속 컴퓨터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계속 나오게 되고 논문을 쓰고 있는 와중에 새로운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그 데이터를 넣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미 주제가 정해진 상황에서 이미 아웃라인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새로운 피규어가 들어와서 논리의 흐름을 바꾸는 게 저는 이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더라도 새로운 게 나오거나 아니면 내가 이게 너무 좀 아까운 데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제가 맞지 않으면은 넣지 않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내가 얼만큼 양을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규어 몇 개 집어넣을지, 그리고 주제가 어떻게 될지, 이제 이런 걸 다 정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논문을 쓴다라고 하면은, 논문을 쓰는 순서가 단순히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논문은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 이제 타이틀, 어서, 애브스트랙트, 인트로덕션, 메소드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작성이 되어 있긴 한데, 작성이 되어 있는 순서대로 논문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논문을 쓸 때는 제가 권장하는 방식은 이제 피규어를 먼저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이랑 어서를 정한 다음에 타이틀은 여기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논문 제목은 아니고요. 처음에 가제목을 정해놓고 우리가 이런 주제로서 논문을 쓰겠다라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논문 쓰기 직전에 이 논문에서 이제 몇 저자로 들어갈지를 이제 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인트로나 리설트를 먼저 쓰지 않고 이제 메소드를 먼저 씁니다. 메소드는 워낙 쉽기 때문에 이렇게 쉽다라기보다 이제 뭐 워낙 선배들이 해놓은 게 많아가지고 그 논문에서도 그 커피 킬러나 이런 거 했을 때 가장 많이 겹치는 부분이 사실 메소드 부분이어가지고 이거는 뭐 다른 걸 쓰는 게 아니고 MLB를 한 다음에 뭐 셋업이 갑자기 달라지는 게 아니라 뭐 통상 세팅이라든가 이런 거 비슷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메소드를 가장 먼저 쓰기가 쉽다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그냥 다 컨디션을 적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통상 논문을 처음 쓰신다 하면 이제 메소드를 먼저 써놔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피규어를 가지고 그 워드 파일에다가 피규어를 다 박아 넣은 다음에 그러니까 피규어 1, 2, 3, 4, 10개 딱 집어넣고 그 피규어에 대해서 각각의 하나씩 제가 이제 설명을 달면 됩니다. 이거 피규어 하나에 4줄, 피규어 하나에 4줄, 피규어 4줄, 4줄, 4줄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결국에는 리설트와 이제 디스커션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좀 뭔가 좀 뭐 위치를 바꿔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서 서로 이제 다시 쓰게 되고 그럼 이제 리설트랑 디스커션은 다 쓰게 됐고 결국엔 내가 하고자 하는 주장들이 그 피규어로서 설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한계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리설트랑 디스커션이 완성되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때 인트로덕션이랑 컨클루전을 이제 쓰는 방식으로 통상 저는 쓰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은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주제를 인트로덕션에 쓰는 건데 이제 리설트랑 디스커션이 완성이 돼 있다 하면은 결국엔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거기에 수렴될 수밖에 없어서 마지막에 인트로덕션을 쓰고 그리고 인트로덕션이 완성이 되면은 총체적인 제가 뉴 파인딩을 정리하면서 서머리하면서 컨클루전을 하고 그리고 이 전체를 다 줄여버려가지고 이제 에스트랙트를 쓰는 이 방식으로 이제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왼쪽에 있는 것처럼 다 그냥 일렬로 쓰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제 이 방식으로 쓰는 게 통상 쓰는 게 빠르고 쉽다. 그리고 편할 거다 아마. 왜냐하면 아웃라인이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쪼개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이제 그 위쪽에 제가 이제 그
차트를 이제 써놓긴 했는데 제가 이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쓰는 방식 순서대로 이제 타이틀 가제목을 정하고 그 다음에 메소드 설명 간단하게 쓰고 리설트 디스커션 쓰고 그 다음 인트로덕션 그 다음 컨클루전 앱스트랙트 그 다음 이제 디테일은 이제 좀 여러분들이 그 논문 쓰면서 자주 틀리는 것들 이제 교수님께서 강조하는 부분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양이 많은데 이건 제가 더 설명드릴 건 아니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 보시고 좀 숙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논문을 처음 쓴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 학생들한테 타이틀, 그 가제목을 한번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약간 플로우 유니포미티에 대해서 해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사실 제목이 아니고 주제가 아니고 그냥 이제 그건 키워드인 것 뿐이고, 그 통상 이제 제목이라고 하면은 이제 과학 논문에서 많이 하는 방식, 여러분들 제안서 많이 써봐서 알겠지만, 뭐뭐를 통한 뭐뭐를 통한 연구, 아니 뭐뭐 변화에 따른 이런 식으로 어떤 원인과 인과를 같이 제목에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제 실험적 분석이라 하면은 experiment investigation of 뭐시기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통상적으로 논문 제목을 쓰는 방식이 존재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쓰려고 하는 논문에서 레퍼런스로 가져온 논문들이 제목을 보게 됐을 때 그거를 많이 차용을 해가지고 가제목을 정하시면 이 제목에서부터 내가 그 방향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방향으로 이상한 데로 퍼지지 않도록 나는 플로우 유니포미티에 집중하겠다라면 그것만 파야지 거기서 갑자기 플로우 유니포미티가 아니라 뭐 딴 거를 또 같이 분석을 하려고 하면은 주제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목을 정해서 하라고 하고요. 거기서 중요한 게 이제 키워드를 잡아서 너가 이제 진짜 논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라고 해가지고 네다섯 개를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방향타로 잡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제목을 쓸 때 이거는 뭐 하나의 예시일 수는 있긴 한데 이게 뭐냐면은 이 왼쪽에 있는 제목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제목보다 더 좋다라고 이제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네이처 쪽에 써있었던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나노 와이어를 처음 만들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 그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가 이제 타이틀 앞으로 가게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 이피션시를 달성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 나노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가 이제 사실 이건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이제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이 이피션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중요 단어를 앞으로 뺀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그 타이틀을 만들 때 내가 어느 곳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생각을 할지도 이제 그 제목에도 나오니까 이제 그걸 좀 생각을 해보고 제목을 정하고 이제 키워드를 확인한 다음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논문을 쓰려고 하고요. 그때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사실 각각 이제 선배들이 논문 쓴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표준 논문이라 해가지고 그냥 선배들이 썼던 거를 최대한 모방을 하면서 스키마틱 어떻게 그런지 보고 거기서 들어갈 컨디션들을 뭔지 확인을 해가지고 자기 걸 그냥 그대로 쓰면 된다. 그래서 최대한 심플하고 클리어하게 쓰면 된다. 이걸 뭐 여기서 양을 늘릴 필요도 없고 여기서 뭐 워드를 많이 쓸 필요도 없고 그래서 기본적인 뭐 조건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실험 조건이라 하면 뭐 테섹션 사이즈가 얼마큼 되고 레인홀스가 얼마큼 되고 온도 어떻게 되고 뭐 무차원수는 여기서 뭐 종원이처럼 이제 드랍렛을 한다고 하면 웨버 수가 뭐 얼마 되고 막 이런 거를 얘기하면 되고 계측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험을 한다 하면 언설턴티 당연히 중요하고 프로세싱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레졸루션 어떻게 나오는지 실험은 내가 ROI가 어디에 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밑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몇 개 사진들이 나올 텐데 이게 뭐냐면은 그 논문을 막상 써보면은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그 시제를 뭐로 쓸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현재로 써야 되는지 과거로 써야 되는지 물론 미래는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서 현재로 써야 되는지 아니면 과거로 써야 되는지 아니면 현재 완료로 써야 되는지 과거 완료로 써야 되는지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사진을 제가 첨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면은 일단 실험을 이미 했기 때문에 세팅을 다 해놨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과거형으로 쓰는 게 이제 맞다. 그래서 이제 그걸 현재형으로 그러니까 이게 논문을 쓰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시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 과거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걸 처음에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게 아마 안 헷갈리실 거다. 그래서 이건 이제 과거 아니면 이제 그 과거 분사로 쓰는 게 이제 일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리설트랑 이제 디스커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좀 제가 아마 처음 논문 쓸 때 고민을 제일 많이 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둘의 차이를 잘 몰라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리설트라고 하는 거는 그냥 피규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컨투어 아니면 라인 플롯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결과
이게 되게 되는 거고, 이걸 심플하게 설명하면은 이제 P는 Q다라고 했을 때 이제 Q에 해당하는 결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이 파라미터를 계산을 했다, 아니 플로우 유니포미티를 계산했다, 아니면 프레셔 코에피션트를 계산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추세선이 나와가지고 라인 플롯이 나왔다. 이거는 사실 그냥 결과고,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뭐 1.0이 넘네, 1.0 아래네. 이거는 이제 결과인 거고. 그럼 이제 디스커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역으로 들어가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Q를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생기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왜 1 이하로 떨어졌고, 왜 이 파라미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고, 이제 이거에 대한 그 피지컬한 미닝을 이제 탐구를 하는 거가 이제 디스커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CO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지, 뭐 그걸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정성적으로 이제 우리가 텍스트북에서 배웠던 수은 압력 구배가 있으면은 속도가 증가한다,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설명들도 포함된 이제 그런 디스커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리설트는 이제 내가 만든 피규어가 결국 리설트고, 그 리설트의 이면에 나와 있는 어떤 피지컬한 미닝이 그게 이제 디스커션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그걸 이제 도식화해서 설명을 드리면 P는 Q다라고 했을 때 이제 P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과학 방법론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책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과학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가설이 있고, 그 가설 바탕으로 저희가 실험을 해가지고 결과를 도출하는 이제 가설 연역적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해서 얻어내는 거는 이제 결과이고, 그거를 결국엔 거꾸로 올라오는 게 그게 가설이기 때문에, 사실 P가 가설에 이제 해당한다고도 생각을 하시면 돼가지고, 사실 좋은 연구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 연구 스타일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이제 중견 연구, 저희처럼 이제 기초 연구 같은 경우에는 기초 연구에는 가설이 들어가게 되고, 그 가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실험을 구축을 해가지고 결과를 뽑아낸 다음에 우리가 가설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또 가설보다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스터빈 연구에서는 목표가 어떤 펀더멘탈한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디자인 파라미터, 어떤 식으로 이제 가스터빈을 디자인을 할 거냐에 대한 관점으로 가기 때문에 서로가 약간 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게 중요 포인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밑에 써놓은 이 빨간 글씨는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 그냥 써놓은 거긴 한데, 피겨가 있고 그 밑에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못했다. 텍스트가 있고 그다음 피겨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교수님이 약간 논문 쓸 때 좀 말씀하시는 부분이긴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결과는 피겨 1에 나와 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피겨 1이 나와 있다라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아래로 가서 피겨 1을 확인을 하지, 피겨 1이 딱 나오고 그 밑에 문장에 피겨 1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피겨 1이 소개도 없이 먼저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건 틀렸다라고 이제 교수님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피겨는 텍스트 다음에, 약간 이게 직관적으로 사실 이거 말은 맞는데, 피겨가 위에 있고 밑에 설명이 있어야 약간 좀 이게 배치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피겨가 글이 있고 이제 뒤에 피겨가 나오는 게 순서상으로 맞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헷갈리지 말았으면 좋겠어가지고 밑에 적어놨고요. 그리고 좀 더 뭐 이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이런 책들을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좋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그 실제로 이제 뭐 논문 작성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컨퍼런스가 아니라 그 세미나 워크샵 이런 것들에서 나눠준 제 자료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취사 선택해서 가져왔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도 이제 리설트와 이제 디스커션의 차이는, 리설트는 이제 무엇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이제 디스커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대답하기 위한 어떤 설명들이라고도 여기서도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피겨고, 이거가 결국 메커니즘 규명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커션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단순히 시어리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그 선행 연구들과의 비교도 디스커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레퍼런스 수가 늘어날 수가 있게 되는데, 내가 이제 뭐 히트랜스퍼 연구를 했다고 했을 때 우리 실험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온 이유는 내가 생각했을 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다.
근데 선행 연구를 보니까 우리가 비슷한 세 섹션에서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얘네는 이렇게 우리랑 다른 어떤 값이 나오고 얘네랑 다른 이유는 우리는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선행 연구가 틀렸거나 이제 뭐 자기 연구가 틀렸다고 그걸 얘기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선행 연구가 이제 이런 게 우리랑 달라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발견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선행 연구도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디스커션에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염두를 해주시고 디스커션을 작성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이제 서울발전에서 저희가 했었던 이제 데이터를 이제 가져와가지고 라인 플롯을 그린 건데 이제 그냥 이 라인 플롯만 보시면 되게 되고요. 이제 실험이랑 이제 CFD 두 개를 비교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나타낸 그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가 말씀드렸던 거죠. 이게 그냥 리설트고 여기서 이제 이 리설트를 설명하는 방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 제가 여기다가 이제 과학의 3대 개념이라고 적어놨는데 설명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이제 분류라고 하는 거고 이제 분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유동장 그러니까 그 유체학에서 배웠던 유동장들 예를 들면 뭐 시어 플로우라든가 아니면 바운더리 레이어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그 유동을 분류해가지고 설명하는 것들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저는 설명을 했고 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유체학학 책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comparison 이제 다른 선행 연구들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디스커션 부분에 설명하는 것처럼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퀀티피케이션 이제 정량화를 통해서 그 정량화라 하는 거는 이것도 정량화긴 하지만 벨로시티 프로파일을 보여주는 것도 정량화긴 하지만 이거를 좀 더 내가 이 플로 유니포미티를 나타낼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는 이제 그걸 나타내는 어떤 파라미터를 잡아가지고 정량화를 해서 서로 비교를 하는 그래서 이 데이터 내가 뭐 실험을 했건 아니면 주제를 잡았을 때 내가 뭔가를 설명하려 하면은 이 세 가지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해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네 그렇고 그러면 이제 이 또 다음 예시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건 이제 종원이가 이제 연구했었던 데이터 가져와가지고 제가 그냥 그림으로 가져왔던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파티클이 여기서 있어가지고 이제 유동장을 따라갔을 때 여기 이렇게 생긴 파티클에 얼마큼 그러니까 컬리션 되는가에 대한 이제 그런 그래프를 그린 건데요. 여기서 이제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리설트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게 되고 여기서 그 리설트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실 그대로를 그냥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쓸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피겨가 있고 그 밑에 리설트를 쓰고 그 다음에 디스커션을 쓰는데 그럼 리설트도 그러니까 디스커션만 쓰는 게 아니라 리설트도 써야 되는데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쓸 거냐? 그거는 이 이 피규어를 이제 디스크라이브 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사실 그대로 쓰면 되는 거라서 이제 이 그래프는 이제 파티클 다이미터와 이제 컬렉션 이피션시에 따라 어떤 변화를 이제 그린 그림이고 이거는 이제 실험과 이제 모델링이 존재를 한다.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서 모든 걸 다 설명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뭐 이 데이터 포인트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런 걸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전체적으로 뭐 이 그러니까 뭐 파티클 다이미터에 따라서 컬렉션 이피션시를 그린 그림이다라고 하고 중요한 거는 특이한 현상들을 설명해 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 특이하다라는 게 제가 여기서 이제 strange behavior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여기서도 약간 센스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모델링인데 이제 모델링이 갑자기 확 튄다. 그러니까 경향성이 달라지는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스트레인지 비헤이버에 속해가지고 여기서에 대해서 이게 왜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고 그러니까 설명이라기보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뭐가 변화가 생긴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커브를 그리면서 증가를 하게 된다. 그리고 데이터는 실험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 경향성을 설명해주고 아니면 어떤 갑자기 변하는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제 이거를 이제 사실 그대로 적는 거가 이제 리설트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리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디스커션이랑 다르게 내가 뭔가를 내 생각들을 정리할 필요는 없고 그 피겨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설명을 해주면 되고 이제 뭐 그 설명을 해주는 거는 약간 스트레인지 비헤이비어에 해당되는 것들 그러니까 뭐 민, 맥스 아니면은 이제 평균 아니면은 경향성 아니면은 갑자기 변하는 구간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면 그러니까 그 사실 그대로 적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커션 같은 경우에도 그 어, 그냥 실험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이런 거 쓸 때는 당연히 아까 그 메소드 쓸 때처럼 패스트 센스로 이제 과거 시제로 쓰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피겨라던가 이제 이런 거를 설명할 때는 여기서는 또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현재로 씁니다. 그래서 이
그 현재 같은 경우 이제 이 피겨 자체는 지금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뭐 아까 전에 파티클 다이아미터에 따라서 클러치 이피시가 그렇게 됐었다가 아니라 이제 됐다. 된다.기 때문에 그때는 피겨 설명할 때는 리절트 부분에서는 이제 현재형으로 쓰고 그 대신에 내가 새로운 걸 뭐 발견해서 설명을 할 때는 이제 패스트 센스로 쓰거나 이제 그 뉴파인딩은 이제 과거형으로 쓰지만 이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메커니즘이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이제 현재형으로 쓰고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들이 이미 고정이 되어 있냐 아니면 아니냐에 따라서 약간 패스트랑 프레젠트랑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먼저 글을 쓰시기 전에 좀 이런 걸 좀 염두에 두고 같이 글을 쓰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리절트랑 디스커션은 넘어가고요. 이제 거의 다 왔는데, 그래서 이제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뭐, 여기서 읽으실 건 아니지만, 이제 피지컬 리뷰 레터라고 해서 굉장히 좀 좋은,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 썼던 저널 유명한 곳이긴 한데, 여기서 굿 인트로덕션이 뭔지에 대해서 써놓는 란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이거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시고 아 이런 거를 이제 좋은 논문의 인트로덕션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도 강조라기보다 여기서도 이제 권장을 하는 게 이제 400에서 500단어 정도면 쓰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있고요. 그러고 네. 그 좀 자세하게 저희 연구실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인트로덕션을 썼고 이거가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되게 쪼개서 설명을 해주면은 교수님께서 좀 인트로덕션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셔가지고 설명을 아까 해드리자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시계 모래시계 모양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서울발전에서 했었던 그 SCR 논문을 가져온 건데 종호 논문인데 처음에는 SCR에서 이제 녹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걸 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왜 환경오염의 주요 주범이 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환경설비 쪽에서 연구들이 유체학적으로 이렇게 리더십 서베이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 왔고 그러고 난 다음에 리더십 서베이 하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제 however가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SCR 내부에서 3D 스트럭처를 본 게 없다 연구가 유동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이게 결국에는 이게 선행 연구의 어떤 리미테이션이 될 거고 그러면 이 리미테이션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써야 되는데, 그 리미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제가 두 가지로 포인트로 잡았던 게, 종우가 했던 거는, 3D 플로우가 중요함에도 보지 않았고, 선행 연구들은 다 싱글 포인트로만 보거나, 아니면 이제 그 유니포미티 인덱스가 이제 다 하나로만 썼기 때문에 다양한 분석을 이루어지지 않았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게 선행 연구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극복을 할 거다. 어떻게? 라고 하면은 이제 MRV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선행 연구들을 극복을 할 건데 이제 MRV라는 게 뭐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MRV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 이제 이런 걸 뭐 설명을 해주면서 이게 결국 우리의 목표고 이게 우리의 연구 주제가 되겠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교수님께서 좀 강조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이 MRV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분석들을 할 건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서머리를 해주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교수님이 좀 이걸 강조하는데 예전에 이거 안 썼던 친구들한테 교수님이 좀 뭐라 해가지고 이제 follow-on section이라고 하는 거는 인트로덕션 맨 끝부분에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제 선행 연구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 이걸 극복하려고 해가지고 우리 연구 목표는 이러고 이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했다. 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이제 섹션 2에서는 이제 실험 기법, 그다음 섹션 3에서는 분석, 그리고 섹션 4에서는 컨클루전을 이제 나올 거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팔로잉 섹션에 대한 설명, 이 한두 줄을 교수님이 써주는 걸 되게 중요시 여겨가지고 뭐 논문을 보면 대부분 되게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뒤쪽에 넣어주시면 좋다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인트로덕션은 이렇게 총 5가지의 그 구성으로,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가지고, 그 논문을 쓸 때, 그래서, 인트로덕션을 쓰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초반에, 워드에다가, 여기 헤딩에다가 그냥 백그라운드, 뭐, 리더십 서베이, 이렇게 해놓고, 그냥 이 파트만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쓰고 그 다음에 리더십 서베이에 대해서도 이것만 쓰겠다 하고 이게 쓰고 이 문단 간에 어떻게 연결될지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었던 뭐 순접이나 역접이나 이런 식으로 어떤 접속사를 통해 가지고 연결시켜주는 문장 하나를 만들면 되지 처음부터 이 모든 거를 유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필요는 없다. 그냥 블록 단위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다 쓰려고 하면 너무 머리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백그라운드만 딱 쓰고, 그리고 리를 추사비는 리를 추사만 딱 쓰고, 폴로잉 섹션은 폴로잉 섹션만 딱 쓰고 이러면은 결국에는 그걸 다 합쳐서 이제 문장을 약간 다듬으면은 예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아웃라인이 다 완성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논리적 구조가 완성이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인트로덕션은 그렇게 작성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왼쪽이랑 이제 오른쪽은 맨 처음에 이제 종호가 이제 그 썼던 이제 인트로덕션이고, 그 끝부분 자기가 이제 오브젝티브랑 이제 이런 거 썼던 거였고, 이 부분은 이제 교수님께서 수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한번 좀 보시면 이제 차이가 좀 느껴지실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이제 오버컴을 우리가 목적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냥 바로 여기서 이제 MRV 얘기하고 그냥 섹션 2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팔로잉 섹션만 설명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이 파란색 부분을 통해, 그러니까 파란색 부분을 추가를 해서 우리가 어떤 분석들을 이뤄왔다라는 거를 이제 추가를 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MRV에 대해서 내용을 좀 더 추가하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넣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교수님께서 좀 차이가 난 게 있으니까 아마 현서랑 이제 주민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좀 보면 되지 않을까. 교수님께서 좋아했던 약간 그 인트로덕션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네. 그래서 이게 바뀌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은 어, 이거는 이제 다른 연구실에서 그냥 예시를 가져온 건데, 이제 김호영 교수님이랑 이제 박현민 교수님 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어떤 연구를 할 거다에 대한 이제 그 설명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팔로잉 섹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연구실에서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컨클루전으로 넘어가면, 이제 컨클루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제 앞부분, 이제 메소드, 리절트, 디스커션, 인트로덕션을 다 완성했다는 전제하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결국에는 컨클루전은 내가 새롭게 발견한 뉴 파인딩과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주제를 결국엔 서머리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쪼개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너럴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SCR로 설명을 드리자면, SCR이 그 녹스가 이제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이제 주된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식으로 약간 짧게 백그라운드 한 줄 정도 딱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새로운 거를 이렇게 발견을 했다. 그래서 리더스 서머리를 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설명을 해서 키 리절트를 설명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논문에서 그 컨클루전에 들어가야 되는 몇 개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연구의 한계. 그러니까 이 한계가 우리 연구가 이제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리미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결국에는 이걸로 이제 그 퓨처 웍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넘어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컨클루전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발견한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어떤 한계가 있어서 이것들은 이제 퓨처웍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좀 더 연구를 진행을 할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컨클루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컨클루전을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컨클루전까지 완성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앱스트랙트로 넘어가게 돼서, 이제 앱스트랙트를 완성하면 이제 논문 진짜 끝이니까. 그래서 앱스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1, 2, 3, 4 그 1번부터 이제 7번까지를 보시고 이제 쓰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앱스트랙트는 통상 한 250단어 정도밖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50단어를 그 7가지를 쪼개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 문장은 이 연구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 논문에서 선행 연구들이 갖는 간략한 이제 그 로지컬 갭, 이제 리미테이션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실험을 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뭘 했고 얻었고, 이게 왜 중요하고, 그래서 이거에 갖는 함축적 의미가 뭐고, 그래서 이거를 각각 하나씩 결국엔 논문의 구성이랑 똑같이 되는데, 앱스트랙트는 그 논문의 구성을 극단적으로 줄여버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가지고, 그 각각의 리절트, 디스커션, 뭐 메소드에 들어갔던 거를 다 한 문장씩 쪼개서 설명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250단어를 결국엔 7개의 문장으로 쪼개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이걸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앱스트랙트를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패스텐스나 아니면 시제 관련해서는 제가 뒤에다가 디테일에다가 많이 써놨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했던 것들을 이제
했던 일 아니면 이제 관찰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시제를 써야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건 규호가 했었던 방식인데 이게 규호의 스타일인데 뭐냐면은 이제 그 패러그래프를 쓰기 전에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피겨 1, 피겨 2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각각의 피겨 1, 2 아니면 이제 패러그래프에서 어떤 내용을 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기가 이제 정리를 한 그러니까 그 스스로 정리를 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정리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뭐 이제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사실 이제 그 패러그래프 안에서도 더 쪼개가지고 이제 블록을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기는 한데 처음에는 이제 토픽 센텐스가 있고 그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토픽 센텐스가 있고 그 아래에는 서포팅 머티리얼 해가지고 그 토픽 센텐스를 설명하는 이제 뭐 아까 얘기했었던 그 뭐 이 피규어는 뭐뭐에 대한 거다가 결국엔 토픽 센텐스가 될 거고 이거를 이제 그 설명하는 게 서포팅 머티리얼 될 거고 그래서 이거가 이제 컨클루전 센텐스로 해서 컨클루딩 센텐스는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는 연결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또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글을 쓰면서 좀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 제가 이제 넣어놨던 거는 그 네이처 그 제보내드렸던 것도 맨 뒷장에 가보시면은 그 네이처 거가 아닌 이거 제가 따로 정리한 이제 한 페이지짜리 이제 내용이 있게 되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이제 논문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내가 과연 잘 했는가, 잘 썼는가에 대해서 셀프 체크리스트를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제본한 거 맨 뒤쪽에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인트로덕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내가 왜 했냐 이거를 그리고 우리가 뭘 했냐 그거랑 이제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실험 컨디션 이런 거 작성을 하고 그래서 리절트 앤 디스커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뭘 새롭게 발견을 했고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근데 의미는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서 왜 이걸 알아야 되지? 이게 왜 중요하지? 이제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가? 에 대해서 질문을 이제 던지고 있으니까 이거가 자기가 잘 답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수정을 할 필요가 없을 거고 여기서 내가 좀 뭔가 부족한 것 같다 하면은 이제 다시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저널을 찾을 때 타겟 저널을 찾을 때 여러분들 이제 몇 가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타겟 저널을 선택하는 방식이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차용한 논문들. 그러니까 이 시드 아티클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 논문을 쓸 때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통상 한 3개에서 5개 정도 될 걸 같은데 저도 그랬고. 그럼 이제 그 논문들이 어디에 퍼블리시가 됐는가가 사실 타겟 저널로 삼기 좋은 후보가 될 거고. 그래서 그거에 이제 시드 아티클들의 저널을 보면 일단 첫 번째가 좋고 두 번째는 이제 레퍼런스 페이퍼에서 가장 많이 겹치는 저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드 아티클이 너무 다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럼 내가 레퍼런스 총 내가 30개를 레퍼런스 했다라고 하면은 이 30개에서 가장 많이 겹치는 저널을 그걸 이제 후보군으로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다 작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앱스트랙트가 있을 텐데 이 앱스트랙트를 이 밑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은 뭐 엘스비어랑 이제 스프링거랑 이제 S2가 있는데 이제 스프링거랑 이제 엘스비어에서는 앱스트랙트를 넣으면 내 논문이 어디에 퍼블리시가 좋을지 이제 그 소개를 해주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모르는 이제 논문들도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는 논문 저널도 찾아가지고 이제 알려주니까 여기서도 이제 이걸 이용을 해볼 수가 있다. 근데 그 통상 이제 황원태 교수님은 완전 새로운 저널에다 투고하는 걸 별로 좋아하시진 않아가지고 뭐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많이 투고했던 걸 위주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타겟 저널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긴 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옛날에 이제 제가 플러스 원이라고 하는 그 다학제간 연구를 했어가지고 이제 다학제간 연구라고 써놨고 저널 이제 이름이 있고 거기서 이제 임팩트 팩터가 있고 레이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Q1, Q2, Q4 그러니까 Q1, Q2, Q3, Q4가 있는데 Q는 이제 쿼드라 해가지고 이제 Q1은 상위 25%, Q2는 이제 상위 50% 이제 그걸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통상 유체 쪽에서는 Q1이 그 JFM이랑 이제 POF 그 두 개가 존재를 하고 나머지는 다 Q2로 내려가고요. 왜냐하면 이게 플라즈마랑 같이 엮이기 때문에 그 플라즈마 쪽이 같이 엮여 있어서 Q1이 그렇게 유체 쪽이 많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맥스
랭스가 이제 저널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특히나 이제 뭐 이 레터 쪽 같은 경우에는 뭐 4페이지 뭐 3,000단어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것도 확인하는 게 좋으시고 그 다음에 타겟 저널에서 제공해주는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서 있다면은 그 포맷에 맞춰서 논문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제 쓰기 전에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디시전 타임, 그러니까 에디터한테 가고 리뷰한테 와서 얼마큼 리비전이 걸리는지 이거는 이제 시간이 얼마큼 되는지는 이제 사실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오긴 하는데 제 경험상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대부분 구라가 많고 구라라기보다 이제 거의 안 맞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싶으면은 그 저널에서 최근에 퍼블리시된 논문들 한 10개나 20개 정도 확인을 해서 걔네가 이제 아까 그 서밋부터 퍼블리시까지 얼마큼 시간이 걸렸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다. 그게 더 약간 평균치가 훨씬 더 잘 드러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무리 빨라도 뭐 4개월, 빨라도 4개월, 그러니까 서밋을 하고 난 다음에 퍼블리시까지 진짜 빨라도 4개월 통상 걸리지 않나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서밋을 하고 리뷰가 올 때까지 만약에 한 달이 걸리고 한 달 뒤에 제가 받아서 한 달 동안 논문 수정하고 다시 주면 또 한 달 뒤에 오고 그러면 이제 이미 3개월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또 그러면 이제 그 한 2주, 3주간은 또 프로프 리딩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 저널 쪽에서 이제 서식 맞추고 하면서 다시 저한테 줘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게재를 할 건데 다 뭐 색깔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심볼이라는 거 다 맞아? 이제 그걸 이제 프루프리딩이라고 하는데 퇴고라고 하는데 그걸 하고 나면은 이제 통상 한 4개월이 다 지난다. 아무리 빨라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그 구글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고급 검색을 하는 건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타겟 저널이 있다 하면은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다 author instruction이라 해가지고 아니면 서미션 가이드라인이라 해서 어떤 식으로 서밋을 이제 포매팅이라던가 이런 걸 해야 될지에 대한 설명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널이 정해지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쭉 긴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때 발생하는 약간 커먼 버그라고 해가지고 실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걸 다 약간 정리를 한 건데 지금 다 설명을 할 건 아니고 뭐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숫자 10 이하는 숫자로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3필드라고 표현 않고 영어로 3필드라고 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통상적인 어떤 학술적 논문 그러니까 글에서의 어떤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좀 개인적으로 한 번씩 읽어보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또 하나 예를 들면 이제 don't나 doesn't나 이런 식으로 이제 줄임말을 쓰진 않습니다. 이제 논문을 쓸 때는 다 풀어서 써야 되고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피규어나 캡션 같은 거 쓸 때는 캡션이나 피규어는 다 대문자 로 써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팁 같은 것들이 다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기다 이제 사진 같은 거 붙여놨던 거는 뭐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라고 해야 될까 이제 피겨 7, 8을 같이 묶을 거면 이제 피겨 스가 되는 거고 이제 피겨 패널 이제 10에 있는 BC를 묶을 거면 여기서는 S를 안 써도 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좀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탈릭이 있게 되는데, 이제 이탈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숙지를 해야 이제 나중에 교수님한테 쿠사리를 안 먹기 때문에,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레이놀스 넘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또 사실 교수님이 하는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레이놀스 넘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탈릭을 쓰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서 써라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또 어느 저널에서는 또 누워라 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JFN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그 이런 non-dimensionalized number 같은 경우에 다 눕혀서 쓰게끔 하고 있어가지고 이건 저널에 따라 다르니까 그걸 좀 확인해 보고 저널에서 만약에 알려주는 게 없다 하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K가 이제 변수가 되게 되는데 약간 summer conductivity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랬을 때 이제 이 EFF라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이탈릭이 되어 있는데 이 이탈릭이 얘는 effective를 나타내는 단어기 때문에 이 effective는 변수가 아니어서 이탈릭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변수만 이탈릭을 해야 돼서. 근데 이제 소름 돋게도 교수님은 이런 걸 다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이제 예전에 이제 종호가 쿠사리를 조낸 먹어서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아마 워드에는 이게 자동으로 돼 있을 텐데 이제 뭐 데리버티를 이제 미분을 한다 치면은 이제 이 D가 여기서 이 D는 지금 수학적 D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분 D가 아니라 이건 그냥 알파벳 D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incorrect고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수식은 워드는 이제 전혀 그거는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이 이탈릭 쪽에서 교수님이 좀 이제 많이
신경을 쓰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 했던 거 이탈릭을 약간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런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탈릭을 하시면 안 되고, 이건 이제 화학 그 표기법이기 때문에 이제 이탈릭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그, 뭐야. 그 태섹션 같은 거 설명을 할 때, 이 길이, L, 뭐, D, 이런 거는 다 눕혀야 됩니다. 이건 다 변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성광이 형도 질문했던 거는 이미 태섹션 만들 때 이거는 길이가 결정이 되어 있지 않냐라고 하지만, 저도 그게 좀 헷갈리긴 하지만, 이제 다 눕히라고 해서 다 눕혔고요, 일단. 그리고 XS도 다 이제 기본적으로 X, Y, Z는 다 이탈릭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소름 돋게도 이제 i는 이제 뭐 뭔가를 나타내는 변수기 때문에 이제 눕혔고, 이제 w는 이제 z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눕혔고, 시메트릭은 이제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안 눕혔고.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이 SYM이 눕혀져 있는 거 가지고 다 찾아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교수님 굉장히 좀, 네, 교수님이 이런 거에 좀 진심이셔가지고. 그리고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도 하나가 유효숫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CFD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뭐 피투튜브도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유효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올 때가 있긴 해요. 그래서 뭐 그 데이터는 그냥 그 시스템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뭐 1.2356789 막 이렇게 나왔을 때 교수님이 이제 유효숫자가 몇이냐 라고 하면은 사실 좀 애매하긴 한데, 통상 유효숫자는 한 두세 개로 끊어서 쓰긴 합니다, 저희는. 그래가지고 유효숫자가 너무 많으면 교수님이 이거 확실히를 하시기 때문에 유효숫자는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 데이터를 교수님한테 보여줄 때는. 근데 그게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유효숫자는. 그래서 어, 네, 그렇게 되게 되고, 그리고 이것도 하나가 이제 뭐 에러바를 표시를 교수님이 이제 뭐 많이 얘기하시니까, 근데 이제 에러바를 표기를 할 때, 여러 가지로 뭐 데이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에러바를 표기하면 너무 지저분해지거나 아니면은 에러바가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일 때, 이런 거는 그냥 에러바가 안 보일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거 김호영 교수님 논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냥 에러바가 작다, 안 보인다 라고 이렇게 그냥 캡션에 써주거나, 그러니까 여기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여기 캡션이라 했죠. 이제 캡션에 써주거나 아니면은 하나만 에러바를 그려서 이 에러바 사이즈만큼 다 나머지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그냥 캡션에 써줘도 되니까, 어떤 그 가시성을 위해서 내가 그리지 않는 거는 그냥 캡션에다가 잘 설명을 해주면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이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 단위를 쓸 때는 밀리미터나 아니면 뭐 킬로미터, 킬로그램 이런 거는 숫자랑 다 띄었어야 되고, 켈빈이랑 이제 온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위를 붙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약간 틀렸는데, 이거 도도 이거 붙였어야 되고, 대신에 이제 바가트는 이제 바는 압력 단위이기 때문에 띄어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좀 아셔야 되긴 해서, 그러니까 온도, 화씨, 켈빈, 그다음 퍼센테이지 이 세 개만 붙여 쓰고 나머지 다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1바부터 7바까지라 했을 때 1바 to 7바가 아니고 그냥 1 to 7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제 이런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간단하게 썼던 것들이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옛날에 에디티지라고 해가지고 논문 이제 그 교정 맞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그 학술적 논문을 글을 쓸 때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을지에 대한 좀 약간 팁 같은 것들을 다 남겨주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다 따로 스샷을 해놨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교수님 것도 이제 뭐 있고요. 그래서 그렇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마지막 이제 리버털 레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일단 오늘 이 얘기는 하진 않고 어설십부터 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설십은 그래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음,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기 연구 윤리랑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저자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뭐 기관들이 좀 뭐야. 그 저자 관련해서는 이제
기관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국제기관들이 꽤 많은데, 이제 그러면은 이 기관들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자라는 거의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뭐 여기서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이 쿠퍼라고 하는 이제 이 그 연구윤리 관련된 최상위 기관이긴 한데, 이걸 뭐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어서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서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 기관인데, 여러 기관 중에 하나인데, 여기 기관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substantial한 contribution을 한 사람 한에서만 이제 어서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 거기서 이제 뭐 인테그리티나 뭐 이런 약간 단어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충분한 기여를 한 사람만 어서로 인정이 되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코프라는 기관에서는 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뭐 다 가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이제 ICMJ에서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네, 이제 어설 타입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잘못된, 그러니까 위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first 어서는 일저자가 되고, 이제 통상 이제 corresponding 어서는 이제 저널 쪽이랑 연락을 하는 사람, 이제 그걸 이제 지도 교수가 될 거고, 이제 코어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삼저자를 얘기를 하고, 예, 그룹 어서라고 하는 건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굉장히 큰 기관에서 연구를 수행을 하면은 이제 그룹 어서라고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이제 저자들이게 되고, 이 고스터서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연구한 사람은 딴 사람인데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이제 그런 이제 고스트 어서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연구를 했는데 당연히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기스트 어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대가가 있으면 이제 논문 좀 이렇게 이름 넣어주면서 우리 잘 봐주세요 하는 걸 이제 기스트 어서라고 표현을 하고요. 명예저자도 약간 비슷하기는 한데, 이제 일부러 이름을 넣어주는 이제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세 개가 다 문제인데, 일단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 그루버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물리 쪽에서는 이제 썬이나 이제 뭐 그 입자가속기 이런 거 쓰게 되면은, 그쪽에서는 그 어서가 이제 뭐 한 5천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진짜 순수하게 다 쓰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 저자만 이제 9페이지에 넘어간다고 하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요새는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그룹 어서로 그냥 다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이제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그룹 어서라고 해가지고, 이게 물리학 쪽에서는 워낙 뭐 천체 물리나 이런 쪽은 그 기술자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게 되는데, 어,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게, 누가 먼저 그러니까 누가 일저자냐? 그러니까 누가 뭘 했고, 얼마큼 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럼 어떻게 고민을 해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건 아직까지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네이처에서도 뭐 정기적으로 칼럼 같은 것도 내보내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그 어서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리뷰션이 있어야만 이제 좀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연구 아이디어를 어떻게 낸 사람, 이제 아이디어를 낸 사람도 당연히 이제 어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돈 가져온 사람, 그리고 이제 실험 디자인한 사람, 그리고 그러니까 실험 이제 테스트 섹션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 한 사람, 그리고 실제로 실험 수행한 사람. 이제 MRV 같은 경우에는 그 MRV 장비를 써야 되니까 실제로 컨디션 맞춰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규어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그 디스커션하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한 사람. 디스커션에 이제 분석도 같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논문 쓴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논문을 쓴 사람이 저자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비전 하는 거 도와준 사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어그리먼트 퍼블리케이션은 이제 좀 다른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 각각의 분석이나 아니면 처음에 시작할 때나 아니면은 뭐 리버털 할 때나 이제 이런 것들에 도움을 줬다라 하면은 이제 그 저자에 들어갈 수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들어봤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그 컨트리뷰터 롤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이 크레딧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텍스머니라고 하는데, 이게 그 공식적으로 지금 이제 채택이 돼가지고 그 논문을 작성하고 난 다음에 제출할 때 이걸 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아마 2020년인가 2021년부터 거의 다 픽스가 되긴 했는데, 이 모든 논문마다 이 텀들이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이걸 뭐 이 사람이 이제 2018년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게 뭐 이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POF에 낸다, 논문을 내면은, 마지막에 이거를 다, 뭐, 주민이는 그러면 여기서 뭘 했냐를 그러니까 작성을 해줘야 되고, 뭐, 박한주는 뭐 했냐, 이현선은 뭐 했냐, 이걸 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컨셉츄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디어 아까 낸 사람,
그 메소돌리지는 실험 기법이라던가 저 실험 수행한 사람 도와준 거,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이제 분석할 때 쓴 거. 뭐 CFD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밸리데이션이라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분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로 분석한 사람, 그리고 뭐 포멀 알레스는 이제 수학적인 기법을 이용한 거,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사실 실험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뭐 뭐 어디야, 문과 쪽 같은 경우는 실제 그 필드로 나가가지고 이제 설문조사나 이런 거 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리소스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이제 그랜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큐레이션은 데이터 관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제 그렇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실제로 글 쓴 사람, 리뷰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뭐 발표하는 거. 제가 어디 학교 가서 발표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름 저자 넣어주니까 이제 그런 것도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슈퍼비전이라 하는 거는 이제 교수님의 역할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슈퍼비전 하는 거랑, 이제 프로덕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랑 이제 펀딩 어쿠에이션. 그래서 이 통상 이 세 개가 교수님이 그 가져가는 어 포션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거를 이제 작성을 해주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논문 저자를 생각을 했을 때, 뭐 아까 전에 이제 현서도 얘기하긴 했지만, 뭐 규호가 이제 논문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거 기반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된다. 왜냐하면 이거를 실제로 나중에 논문에서는 다 롤을 써놔야 되기 때문에, 뭐, 여기 없는 거를 했으면은 이제 논의를 할 수가 없긴 하지만, 애초에 여기 있는 거를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저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미 국제 공식 그 협회에서 다 채택이 된 거고, 지금 논문에서도 다 이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네이처에서도 author contribution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작성을 해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ICMA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메디컬 쪽이긴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그 연구윤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기관이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이제 펀딩만 가져온 사람은 이제 어서가 아니, 그러니까 넌 어서 컨트리뷰터여가지고 이제 어서가 아니다. 돈만 가져온 사람은.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만 무지성으로 이제 모은 사람은 사실 저자가 아니고,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제너럴 슈퍼비전만 한 거는 이제 저자가 아니고, 이제 제너럴하게 이제 관리만 했으면 이제 저자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영어만 고친 거는 이제 저자가 아니다라고, 이제 제가 쓴 건 아니고 이 공식 이제 협회에서 이제 네, 이제 그냥 있는 거 가져왔는데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그 이제 저자 관련해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제 기준에서는 여태까지 저자를 판단을 할 때 통상 이제 1저자와 이제 교심 저자가 얘기를 해가지고 저자 총 누가 들어갈지를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각자의 저자가 맡은 역할이 아까 있었던 그 텍스머니 크레딧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명확하게 역할 분담을 진행을 해서 논문을 작성을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논문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모두가 검토를 해서 리뷰를 거치고 이제 각자 이제 자기 의견을 이제 얘기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자 문제는 대부분 이제 논문 쓰기 직전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쓰기 직전에 이제 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내가 초안을 쓸 테니 아니 뭐 이 부분을 너가 이제 메소드를 써달라 뭐 이런 것처럼 각자의 맡은 역할을 정하고 들어가야 서로 이제 그러니까 오해가 없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써놨던 게 뭐냐면은, 따로 그 룰은 없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다 제가 그냥 여태까지 대학원 생활하면서 정리했던 내용들이고, 이게 진짜 뭐 100% 맞는 것도 아니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한 거여서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해서, 이게 아니다 싶다라고 하면은 알아서 이제 뭐 필터링을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뭐 절대적인 룰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이제 NCFP 저자 관련 논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이제 종호랑 웅철이가 논문 쓸 때 저자 얘기를 안 했어가지고 저자 얘기를 이제 슬슬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제가 여기다 써놨던 거긴 하고요. 그래서 그 저자는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좀 싸울 수가 있어서 이제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레퍼런스 뭐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이 숫자로 하는 방식이 있고, 이제 이렇게 이름으로 하는 방식이 있긴 한데, 대부분 논문들이 다 이렇게 숫자로 이제 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 유체 쪽에서는 이제 JFM만 이 name year를 지금 쓰고 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엠바고라 해가지고 저 몰랐는데 이거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논문 같은 거 퍼블리시가 되고 난 다음에 퍼블리시 되는 그 날 때까지 그뭐 신문 기사라든가 이런 거 못 내보게끔 막는 게 이제 엠바고인데, 이제 프레스 엠바고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가 이제 저널마다 자기만의 그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플러스 원 논문 게재했을 때는 거기서 엠바고를 걸어가지고 이제 얘기하지 마라라고 얘기했었어가지고 유체 저널에서는 프레스 엠바고를 거의 본 적은 없기는 하지만 웬만한 좀 거대 저널들에서는 뭐 네이처나 이런 데서는 엠바고가 걸려 있어가지고 논문이 게재 판정을 받더라도 일정 기간 이후까지는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트위터나 뭐 이런 데도 아예 올리면 안 되는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페이퍼가 어떻게 과학 논문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딱 한 가지 강조하면은 이제 한 논문에는 하나의 주제만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주제를 벗어나는 거는 좀 과감하게 다 쳐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논문이라 하는 거는 이제 모래시계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머릿속으로 잘 생각을 하시면 되고, 논문을 쓰기 전에는 피겨들이 다 정리된 아웃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피규어로서 다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게 완성이 된다 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을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뭐 한 번에 다 쓰려고 하지 말고 쪼개가지고 하나씩 써내려 가면은 빠르게 작성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어설십이 있으니까 이걸 고려하면서 논문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했던 거는 다 뭐 제만의 저만의 생각이니까 다 따라가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뭘 줄 거냐면은 이제 지금 이거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병록 논문책이 왔다고 해가지고 그거 이제 주민이랑 이제 경호한테 줄 거고 그 다음에 이 오늘 있었던 이 뭐 지금 밑에 뭐 이것저것 많긴 한데 이 PPT를 이게 결국에는 이 밑에 있는 거 다 합친 거라서 제가 PPT를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릴 거니까 어 뭐 어떻게 쓰셔도 전혀 상관없어서 친구한테 나눠주고 싶으면 나눠줘도 되고 뭐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